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매일 10km씩 뛰어봐라, 택배 상하차가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다, 댓글이 진짜로 많이 달려요. 무기력하고 공황장애 우울증이 와서 오거든요. 이건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도 빵꾸 내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하면 영어학원에 등록했다, AI 시대를 대비해서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그분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무기력이 찾아온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의욕이 과다해서 본인을 몰아붙이던 분들이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제대로 쉬는 법, 삶의 빈틈을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한 거고요. 실존세라고 하거든요. 남들이 싫어할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세금처럼 좀 치르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의 플러스, 마음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틈의 위로의 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네. 더더욱 주변에서 우울하다, 뭔가 활력이 없다, 이런 것들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뭐 매년 정신과 진료를 보시는 분들의 숫자는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예, 모든 세대에 이제 걸쳐서 다 늘어나고 있고, 뭐 저 개인 병원의 통계가 크게 의미가 없다지만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 이제 제 정신건강의학과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런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불경기 속에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정치적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이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힘든 부분을 건드려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좀 무력하게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는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이 좀 건드려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상황 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십니까? 사실 요즘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정보 과잉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사실 직결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안 보냐라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내 손을 그래도 약간은 떠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 느낌에 압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불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 불안해하고 나머지는 내 눈앞에 있는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에 압도가 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느낌과 사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상을 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네. 그래서 사실 뉴스나 컨텐츠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시기에도 사실은 지인들과 운동할 수도 있고 등산 갈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그냥 서로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것들에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군요. 사실 이제 설이 지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뭐 가족 보면은 사실 가족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스트레스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명절 때 가족 얼굴 본다는 게 이걸 명절 증후군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정서적으로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대학병원 근무할 때부터 정말 설 전후로 환자분들이 확 안 좋아지고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90% 이상이 결국은 이제 부모님 얘기, 가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부닥치는 내 마음의 가장 큰 근원적인 힘든 부분이고요. 프로이트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의 침실에는 최소 6명이 산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양 부부가 있으면은 양가 부모님의 심리적인 영향까지 그 침실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에게서 내 부모님의 힘들었던 모습을 좀 겹쳐보기도 하고요. 나에겐 좀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은 반대쪽에서 좀 잘해주려고 하는 의도도 그 사람에게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숨막히는 관계로 다가가기도 하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명절 때는 의무적으로 또 가야 되고 또 뭔가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순종하기만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애써서 가족과의 이제 관계를 좀 멀리하고 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는 난 이제 끊어냈다. 네.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도 명절이 다가오면 전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어울려야 될 것 같고 가정이 또 생각나고 TV에서 계속 보여주고 이러면은 괜히 우울해져요. 또 옛날 생각나면서. 그렇군요. 뭐 우울해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절 당일날 이제 가사 분담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풍이 다르다 보니까 왜 너는 우리랑 다르니 이런 것들로 인한 충돌일 수도 있고 또 명절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야 그럼 얘기 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옛날 거 끄집어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없었던 시대가 언제 있었겠냐면 요즘은 정말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인터넷 여론에서는 서로 이제 막 비하하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런 갈등이 세대 갈등이 확실히 커지고 있는데 통계 자료나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힘들어요. 젊은 세대들이 진짜 살기가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께서는 뭔 소리냐.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리 땐 더 힘들었는데 니네가 이제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하는 소리지.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벌써 싸우자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 세대는 얼마나 편했냐. 뭐 대학 졸업 안 해도 취업 잘하고 대학 졸업하면은 그냥 명문대 가고 정년 보장되고 쉬었던 거 아니냐라면서 서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사실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긴 하네요. UN 행복보고서 2023년 버전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일단 6점이에요.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행복 지수가? 저는 그냥 평균 뭐 이 정도? 네,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우리나라 되게 힘들다고 뭐 불지옥이라고 하는데 괜찮네? 라고 하는데 보면은 137개국 중 57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잖아.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어린애들 힘들다고 하더니. 네네. 근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37개국 중 35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나라 중에는 정말 최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자라난 세대들 20, 30대들이 어디랑 비교를 하겠어요. 사실 내 삶을 비교할 때 뭐 미국, 일본, 유럽 같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를 비교하지 이게 뭐 힘든 지역의 나라들과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또 훨씬 힘든 세대를 견디셨던 그 윗세대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을 주시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60년대 이럴 때는 절대 빈곤과 싸웠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기초적인 생활 여건도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이 됐으니 그런 기본적인 것으로부터의 우울감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렇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여타 선진국들도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게 높아집니까? 아니면 일부 줄어드는 겁니까? 다른 형태의 좀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이제 이런 정신 건강을 좀 강조하는 그리고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들,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한 20년 전부터 있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이제 좀 필요에 의해서 찾아온 게 된 거죠.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은 그럼 끝없이 계속 성장을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체기가 오고 우리나라도 저성장기로 접어들었잖아요. 저성장기에 오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취업이 안 되고 내 미래는 보장이 안 되고 근데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이런 와중에 번아웃이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시기가 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될수록 또 다른 유형의 고민들이 생기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대화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취업은 어떻게 돼가니? 결혼을 했는데 왜 애가 아직도 없니? 결혼은 언제 하니? 뭐 그러면 우리도 옛날과 다른 이런 이슈들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가족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기분만 나빠지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당연히 좋은 의도로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근데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스트레스 받고 제일 힘든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그렇겠죠. 당사자라고 이걸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요즘 뭐 통계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대졸 그 신입 사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를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네, 그냥 그 전까지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살아온 이미지는 한 30쯤 되면은 내 가정도 있고 결혼도 하고 좀 있으면 내 집도 있고 이럴 거는 우리를 상상하면서 살아왔는데 네. 실제 내 삶은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자괴감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를 막 어린애처럼 이제 계속 뭐 응석 부리고 받아주세요 하기도 힘들고 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다들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런 걸까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네. 집에서까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밖에 전쟁터에서 이제 칼 찔려 들어왔는데 집에서 한번 칼을 또 푹 찌르는 듯한 느낌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아, 얘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아예 이 질문을 안 던지실 수도 있을 거고, 예.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이 힘듦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얘기를 좀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 생각에는 공부를 안 해놓고 공부를 잘하기 희망하면 네. 되겠니라는 마음으로 그 어떻게 가족인데 칼을 또 찌르고 싶겠습니까? 건전한 충고, 조언을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했다가 이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조언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가끔씩 얘기를 할 때 옆집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좀 대하시라고 말씀을 옆집 드려요. 아이. 우리가 옆집 아이를 대하면은 사실 선 넘는 발언들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남으로 보냐? 아니죠. 그냥 또 좋은 말들은 해주거든요. 예. 사실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선과 거리는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사실 사람도 동물이고 그 동물은 일정 시기가 되면 부모 세대와 원래 독립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저희 윗세대 분들 그리고 수많은 인류의 지난 몇만 년간 전통을 봐도 원래 20대가 넘어가면 독립합니다. 사실 떨어져서 지내야지 불화가 없는데 요즘은 독립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취업 시기도 늦어지고 그리고 내 집을 구해서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불구하고 한 집에 살게 되니까 불화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다. 이분들이 서로 싸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함정에 우리가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반대로 기성세대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를 얘기할 때 전형적인 모습이 다그치고 훈계하고 이런 모습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제 주변의 학생들에게 명절 때 부모님 만나고 왔어 했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뭐였냐면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소리가 훈계나 다그침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있었냐면 미안하다. 해준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미안하다는 말만 너무 해가지고 오히려 명절 때 어머니 보러 가기, 아버지 보러 가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기성세대도 나름대로 뭔가 고민과 우울감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이 많고 자기 스스로도 아직 정착 못한 분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신건강과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트렌드가 사회에 좀 불면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도 많았잖아요. 네.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통합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좀 어린 시절을 돌아보기 시작한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아, 내가 겪어왔던 것들을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기만 했구나. 나는 좋은 얘기라고 혹은 좀 아이를 좀 약간은 좀 밀어붙인다고 도와준다고 한 게 아이에겐 지나친 강박과 압박으로 갈 수 있었겠구나라고 뒤늦게 TV 보고 나서 사과하고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예. 또한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이 사회의 기류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어르신 세대들이 마냥 편하게 살았냐? 아, 절대 아니잖아요. 네.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내 마음 돌아볼 여지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원래 에릭 에릭슨이라는 예전에 인지심리학자가 얘기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달 단계를 보면은 한 60세가 넘어가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합이에요. 아, 내가 삶을 잘 살아왔구나 네. 라는 느낌을 얻으면은 이제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데 안 그러면 절망감에 빠집니다. 네. 근데 돌아보면은 내가 뭐 이룬 게 있나? 혹은 내 자녀들에게 이런 기반 하나 마련 못 해주고 혹은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을 못 만들고 서로 비난만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뒤늦게 우울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네. 절망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네. 있고 또한 원래 60대 정도까지는 사실은 일을 해야지 우리가 또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생산성을 느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죠. 요즘은 정년 보장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세대분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겠구나. 네. 뒤늦게 돌아보시는 경우들도 있죠. 네. 사실 올해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화두가 AI, 로봇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옆에서 또 보게 되는 많은 분들이 더욱더 불안감에 쌓여서 그렇죠. 걱정들 많이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상담하다가 뭐 AI나 로봇과 관련된 이슈는 없으세요? 일단은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죠.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거 왜 하나 싶으신 분들도 있고 특히나 특정 직역에 계신 분들 제가 뭐 직역을 다 읊기는 뭐합니다만 AI와 관련된 너무 쉽게 요즘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평생 공부해 오신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세요. 저희는 사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의사들은 그나마 좀 자유롭지 않나? 특히나 정신과 의사는 제일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는 그나마 우린 오래 버티겠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가끔 오신 분들 중에 너무 답답해서 AI랑 상담해 봤다라고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사주를 보러 가시거나 이제 점 보러 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AI에게 답답함을 털어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너무 상담을 잘해줘요. AI가요? 네, 진짜로 잘해줘요. 형식적인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형식적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담자분이 아니야, 나는 진짜로 지금 답이 없어. 나는 지금 몇 살인데 취업도 못했고 정신질환에 고생하고 있고 친구도 없어. 나 같은 상황은 없을 거야 라고 또 한탄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감을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면서 되게 구체적인 제안들까지 줘요. 근데 공감도 하면서요? 네, 이게 진료실에서 제가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환자분들에게 좀 사용해 보시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거 진짜 우리도 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놀랍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오히려 저는 우리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이야 전문직이니 일반인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죠. 할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 영역까지도 이렇게 잘하는구나까지 왔군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싶어요. 하긴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럼 뭔가 상담을 받거나 심지어 필요하면 약물까지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그걸 인지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견디는 게 참는 게 미덕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통은 좀 젊을 때의 고통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인들은 일단은 수면과 식욕의 변화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혹은 폭식으로 체중이 확 늘어나는 경우들. 이 경우에는 분명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사인이고요. 수면도 이제 잠에 들기 어렵거나 도중에 너무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적은 거.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항상 수면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나라 1위 아니면 2위예요. 최소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각자의 적정 수면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7시간 잔다 그러면 약간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최소량이거든요. 자야 되는 최소량인데 사람들 이렇게 안 잘 텐데 이래도 되나 라면서 자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오피스 지역에 가보면은 통증의학과들이나 정형외과들 정말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신체 통증이나 답 없는 두통이나 목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 경험하시는 경우들 진짜 많은데 이 경우 역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줘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 긴장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목, 두통, 허리, 전신에 다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역시나 그런 마취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보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원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다양한 식으로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통증까지도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명절이니까요. 만약에 나의 스트레스의 원흉이 가족이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가족과 동반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됩니까? 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족과 동반해서 상담을 하고 같이 가족 치료를 받으면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예. 화기애애하게 해결이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네. 그런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는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아.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고요. 예.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패턴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냥 서로 비난으로만 이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치료에 처음 들어오는 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사실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냥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많다. 생각을 합니다. 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예. 이미 시도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계속 뭔가 계속 빠져들어가는 느낌만 든다. 서로 풀려고 하는데 엉키는 느낌만 든다. 이럴 때는 너무 아쉽고 슬프지만 좀 놓아줄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에서 잘 지낼 수 없잖아요. 네. 가족도 솔직히 똑같습니다. 음. 좀 어느 정도 놓아야지 우리 마음도 편하고 부모님 마음도 편하고 그래야지 역설적으로 나중에 더 잘 지내는 경우들도 더 많아요. 그렇군요. 사실 요즘 경제 쪽에서도 그게 화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고령자들도 있는데 한 번도 최근에 본 적도 없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가족 간의 관계가 끊겼습니다라는 걸 뭐 인증받으면 그럼 차라리 복지라도 드릴 텐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잖아 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명은 굉장히 맨날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죠. 한 명은 뭐 그냥 뭐 잘 견딜만 해.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기력증이라든가 또는 불안감 이런 것도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예, 완전히 맞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정 내에서도 이런 차이들이 있죠.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가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단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건강하더라도. 네. 근데 만약 인스턴트 푸드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들이 또 무조건 걸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네,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과 어느 정도 내 손을 떠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가계가 있다. 혹은 암의 가족력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오고 건강도 잘 관리했는데 암에 걸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죠? 너 진짜 안타깝다. 너 관리 잘했는데도 이렇게 됐구나. 고생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정신질환에 걸리면은 너 왜 이렇게 나약하냐? 네, 너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너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똑같이 신체 장기 중에 취약성을 하나 띠고 있는 것 뿐인데 뇌에 나타난 이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시선이 유난히 각박하고 좀 잔인하거든요. 예.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왜 이렇게 사람이 단단하지 못하니 막 네. 이런 표현도 하고 이것도 좀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마다 무력감이나 불안감이 다른 요인들도 좀 찾아봤더니요. 네. 제 주변에는 SNS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흔히 말해서 누구는 갓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이 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네네. 요즘 그런 경향이 실제 있나요? 실제로 엄청나게 있죠. 사람이 자기가 보고 사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SNS와 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남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네. 다 이렇게 살겠지.
혹은 뭐 큰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 상상하는 것 정도였을 텐데 남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남의 삶이 TV에서도 내 스마트폰에서도 끝없이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비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SNS에는 다들 내 삶의 좋은 부분을 올리지 힘든 부분을 올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우리가 어디 휴양지에 가서 편할 때 혹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분명히 이 사람 최고의 순간이야. 나는 지금 퇴근 후에 지쳐서 누워서 보는 거야 라는 차이를 머리로는 알더라도 네.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공정한 비교에 빠져요.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네. 나만 부족한가? 라는 이런 좀 뭔가 괴리감에 빠지면서 자괴감, 우울감에 빠져든 경우가 있고요. 트렌드가 진짜 갓생을 많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하나의 실패만 있어도 좀 내가 패배자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취준생분들이나 수험생분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많이 듣는 게 합격 소식일까요? 탈락 소식일까요? 통계상으로 네. 확률상으로 이번에 어디 대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예. 근데 지원율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2000대 1 아,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그분께 정말 조심스럽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누구누구 씨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니까 정말 진심으로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라고 되게 잔인한 말씀을 드리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너무 스스로 비난하지 말고 그 패배와 탈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되게 우리 삶은 가차 없어요. 네. 가차 없죠. 그 깨지고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수용 전념 치료라는 최근에 좀 치료법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그 치료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사람의 삶을 깨진 도자기 그 킨츠키 예술이라는 게 있는데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인 예술이거든요. 예. 거기에 우리 삶을 비유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별로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 삶은 계속해서 깨져요. 탈락하고요. 실패합니다. 네. 저는 의과대학에서 유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유급을 왜 했냐? 예. 제가 공부를 안 한 점도 있지만 네. 일정 퍼센티지는 유급을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누군가는 당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공무원 시험 누군가는 떨어져야죠. 탈락하고 예. 그게 우리 삶에 당연한 건데 예. 요즘 이 갓생 문화에서는 너는 패배자다. 아. 예, 대기업에 붙는 사람들이 전체의 한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86%는 대기업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예. 그걸 당연하지 않고 패배자라고 몰아가는 게 요즘 사회거든요. 그래서 깨지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깨진 거를 예쁘게 이어붙이는 게 우리 삶이다라고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본인이 떨어진 걸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합격 소식을 많이 들으시지만 대학에서는요 요즘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본인이 그 대기업에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난 거긴 안 쓰려고 관심 있는 회사가 아니야 하고 있는데 실제 고사장 가보면 야, 걔 와 있던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다들 자신감이 없는 네. 그 확률이 낮아서 당연한 건데 그죠? 네,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인스타 같은 곳에 본인의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올리는 행위 그건 도대체 또 어떤 심리적 기저에서 이게 나오는 건지 네. 이게 궁금해요. 실제로 그 좋아요는 중독성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칭찬과 인정, 좋아요, 잘했다라는 말을 남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성인이 되고 나면 별로 없어요. 그렇네요. 우리가 이제 행복 지수를 나이별에 따라서 측정을 해보면은 10살 미만에서는 행복합니다. 예. 근데 10대가 되면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20, 30대가 행복 지수가 가장 낮고요. 불안 지수는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20, 30대가 왜 SNS를 가장 많이 하는가를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행복감을 느끼고 남들과 소통되는 느낌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에 하는데 문제는 하면 할수록 나의 알고리즘에서는 더 잘 사는 남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위축시킨다는 거죠.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예. 같이 축구 영상을 좀 찾아보고 이래요. 예. 그러면은 저희 아이 꽤 잘하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에 뜬 영상들을 보면 메시 뭐 이런 메시 같은 아이들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얘들은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있구나라는 생각만 들면서 물론 그게 주는 이점도 있지만 있겠죠. 예. 정말 나를 점점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게 이 SNS 과소비에서 오는 모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자신도 칭찬받고 싶은 단순한 욕구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가 문제점,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좀 해결책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무기력하다 이럴 때 또는 이게 우울감과 무기력함 이게 같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정말 무기력해서 오시는 분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뵙죠. 예. 그럼 주변에서 조언을 제일 많이 뭘 해줄까요? 일단 좀 쉬어라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 쉬어라보다는 이제 또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 노력해라.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진짜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은 매일 10km씩 뛰어봐라. 우울증에 걸린 줄 아냐. 택배 상하차가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다. 니네 없는 병 만들어서 돈벌이 하지 말고 예. 운동해라. 라는 얘기들이 댓글이 진짜로 많이 달려요. 네. 근데 오시는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저는 이제 제 직장 위치상 주변에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다니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와요. 예. 그분들이 무기력하고 혹은 뭐 공황장애 우울증이 와서 오거든요. 그분이 이제 너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심해서 제가 진단서를 적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병가를 써야 될 것 같다. 이건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막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고 어이구.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예. 일도 빵꾸 내고 예. 그럼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진짜로 안 되는데 이러지만 잘 설득해서 병가를 내고 다행히 인사팀에서 받아줬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한 3개월 이제 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시간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돌아오는 답변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여행, 운동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답변이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정말로 좋겠는데요. 네. 잘 안 들려요. 어. 제일 많이 돌아오는 답변은 예. 영어학원에 등록했다. 아이고. 네, AI 시대를 대비해서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아. 자격증 따려고 한다라는 말들이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아. 네,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무기력이 찾아온 게 아니라요. 예. 오히려 의지가 너무 과다해서 의욕이 과다해서 본인을 몰아붙이던 분들이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쉬는 법을 모르고요. 음. 여행 좀 가고 아니면 그냥 푹 잠도 많이 자고 에너지가 좀 있으면 그나마 운동 좀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본인을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결국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경우 그런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아져도 또 반복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네. 좀 제대로 쉬는 법, 삶의 빈틈을 만드는 게 그분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아, 내가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닌가? 딴 사람들 열심히 살 때 나 이렇게 좀 뭐 내 취미 활동 해도 되나? 혹은 이러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할 텐데 내 가족들이 싫어할 텐데라는 이런 불안감을 세금처럼 치르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실존세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는 세금처럼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좀 남들이 싫어할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이 불편해할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세금처럼 좀 치르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손경제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뭐 비슷한 유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뭐 비슷한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겠죠. 네. 근데 그분들의 정작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알죠. 의사 선생님들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해놓고 술 제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거 다 잘 알고 계신데 네. 정작 삶에 빈틈 있으실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역공이 꽤 자주 들어옵니다. 예. 내가 아는 너는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럼요. 책 내시고 방송하시고. 그렇죠. 너 야간 진료도 하고 나서 유튜브 찍으러 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다행히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제 취미 활동이 있고요. 예. 농구를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로 언제 옮겨가야 되나 고민도 약간 들지만 네. 아직은 다행히 좀 운동을 즐기면서 늦은 밤에 가고 새벽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하는 운동 모임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이들과 같이 운동 또 하는 시간이 있고 최대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와요. 네.
시간이 대체 언제 있냐. 네. 그거야말로 갓생 아니냐. 네. 너 진짜로 쉬는 시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예. 돌아오는데 제가 또 가끔 진료실에서 좀 친해진 분들께 솔직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 생각보다 하루가 길다. 음. 생각보다 하루가 길어요. 네. 하루가 길고 일주는 더 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 것 같냐. 이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할 것만 같은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는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으로 치환해서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면은 네. 생각보다 우리 하루가 길다라는 거를 분명히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저는 선생님은 제대로 빈틈도 잘 만들고 잘 활용하실 것 같았긴 했어요. 그런데 같긴 했는데 주변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너무 근사하단 말이죠. 전문가로서 한 분야에서 인정도 받았고 대중적으로도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자기 관리도 철저히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더 자신의 처지가 뭐랄까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루를 알차게 쓰고 남들보다 일주일을 잘 써서 마치 2-3명분을 혼자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저와 비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그렇겠죠. 진료실에서 선생님은 갓생 아니냐, 혹은 선생님은 여기 자기 병원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저에 대한 자기만의 이미지를 가지시고 그거와 자기와 비교하면서 또 힘들어지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 쓴 책에서 제 삶에서 좀 제가 부끄러웠던 부분들, 제 삶에 저는 연달아 유급을 해서 의과대학을 이제 6년 만에 졸업하는 의과대학을 8년 만에 졸업하고 좀 나름의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육아를 완벽하게 하냐,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 저희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일만 있냐, 그것도 아니고, 제 진료를 하면서 진료 성공만 하냐, 당연히 아니죠.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진료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심하게 자책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좀 그런 이야기들도 남들과 나누려고 좀 노력은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도자기, 흠집 없는 도자기 같은 삶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깨지는데 깨졌을 때 우리가 너무 계속해서 좌절하고 또 깨졌네, 나는 왜 안 되냐라고 좌절하고 있는 것과 깨졌구나. 근데 이런 거는 당연하다. 좌절은 그냥 종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일부다라는 걸, 우리 좌절은 일상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냥 금실로 이어붙이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또 금실로 이어붙이자. 라고 진료실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저도 오신 김에 제 개인 상담을 하나 해보면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우울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털털한 편이라서 감정 기포이 심하진 않습니다. 생각이 좀 적으신 편이에요. 생각이 적습니다. 맞아요. 깊이 뭔가 파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냥 제 삶에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저하고 부쩍 친해진 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주 잘 나가는 유명인들이 좀 있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저보다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액티비티가 높아요. 활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 가끔 이렇게 충고를 해요. 형님,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 더 운동을 해서 더 아주 활력 넘치게. 그래서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막 저를 같이 러닝하자고 끌고 나가고 그래요. 물론 고맙죠. 안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좋은 동생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하다 보면 난 그냥 내 만족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또 내가 뭔가 뒤처지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쟤네들하고 어울리다가 내가 불행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복해지려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 2 있잖아요. 그 영화를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눴고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목소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개가 각각 나를 위한 목소리들이지만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요. 예. 지금 이제 교수님 마음속에서도 머릿속에서도 얘네는 되게 좋은 친구들이야. 예. 얘네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더 건강해질 수 있겠네. 열심히 해라는 목소리도 있을 거고요. 예.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예. 나는 지금의 내가 좋은데 왜 나를 더 몰아붙이지라는 목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목소리입니다. 내 일부예요. 예. 그렇다면 내가 해줄 일은 뭐냐면 이 각각의 목소리를 듣고 각각의 목소리에 일정만큼의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이게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 이것도 맞지. 근데 가끔씩 나는 얘네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나는 그냥 내 시간이 필요하고 그냥 혼자 쉬는 것도 나는 중요해. 예. 그래서 각각의 목소리를 위한 각각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과 비슷하게 유튜브를 하고 네.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채널들은 계속 저렇게 커지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예. 저도 제 채널에서 가끔씩 이런 신세 한탄을 하거든요. 예. 우리는 왜 이렇게 구독자가 늘지 않고 왜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저를 네가 부족한 거지 네가 더 열심히 해라는 목소리도 저를 위한 목소리고 또한 동시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냐? 너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도 내 목소리고 그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아직까지 움직임이 자유롭고 또 만날 수 있는 의지력도 있고 또 만나서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인 여유도 약간은 있긴 합니다만 활동이 힘든 분들 또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예전에 집에서 이제 TV 보고 있다, 영화 본다, 예.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드셔도 꼭 나가시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예. 지금도 좀 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화, 예. 고전 명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 예. 아니면은 가능하다면은 독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우리 삶에 무조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도 머리 대고 누워서 보진 마시고 예. 적어도 소파에 기대서 왜냐면 우리 머리가 땅에 닿으면 우리 뇌는 어느 정도 좀 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뇌의 활성도가 줄어들고 그러면 밤에 또 깊게 못 자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다음날 낮에 피곤하고 약순환이 지속되거든요. 예. 적어도 어디 기대서 이런 명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안에는 분명히 삶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내 삶에 남는 거, 내 네.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오늘 MBC 온 김에 또 예. 이제 제 친한 이제 동료인 강다솜 아나운서를 잠깐 만나기로 네. 했는데 저랑 같이 책을 적기도 했거든요. 빈틈의 위로 공저자이기도 한데 강다솜 아나운서가 예전에 가장 우울할 때 영화를 300편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그냥 집에서 영화를 봤는데 네.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저절로 생기고 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료실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 영화에는 분명히 삶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계속 보다 보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의지를 건드리고요. 네. 뭔가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욕이 없을 때는 그냥 영화라도 보시면 좋겠다. 근데 자극적인 영화보다는 네네. 고전 명화, 웰메이드 드라마 위주로 보시면은 그 순간순간 그리고 뭔가에 몰입하는 순간에 우리 네. 뇌가 또 회복된다. 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여쭤보고 싶어요. 네. SNS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는 SNS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저 혼자 사진 정리하는 아무도 안 하는 카카오 스토리 아직까지 혼자 거기다가 사진만 모으고 있는데 근데 저야 홍보할 것도 없고 저야 네네. 공부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냥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왜 그런지 다들 뭔가 거기에 꼭 올려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네. 소통의 창구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안 하면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해야 된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거의 안 합니다. 네. 네, 저도 거의 안 하고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는 뇌부자들 채널에 확인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제 와이프 계정에 좋아요를 눌러주기 위해서만 활용을 예.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대한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여기서 오는 좀 순이익, 좋은 효과만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남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 공감돼 있다는 느낌만 적당히 받으시면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시면 좋겠다. 네. 내가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습관적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좀 위험 사인일 수 있다. 그럴 때 SNS를 보면서 남들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일부러 가져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럴 때 불안감을 느끼면서 계속 확인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그 불안감에 또 들어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SNS 좀 중독된 건 아닌가. 사용 시간을 더 제한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명절 때 모처럼 가족들끼리 모이게 될 텐데요. 또 친구를 보게도 될 텐데 만약에요, 주위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실까요? 제일 좋은 질문은 어제 힘들어 보이네. 혹시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을까? 네. 라는 질문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오히려 예.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요.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나도 좀 도와주고 싶어 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크게 도움받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다시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용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